보통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약간 일종의 그 기계적인 수리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걷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해보죠. 네네, 아주 명확한 상황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그 모니터에 뜬 흑백 사진에서 삐뚤어진 하얀 선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 뼈로 부러졌네요. 깁스합시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눈으로 바로 확인되니까요. 정상하고 비정상이 명확하게 딱 나뉘는 이분법적인 세계인 거죠. 맞아요.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아주 깔끔하고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런 명쾌함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낍니다. 내 몸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범주로 딱 떨어지게 분류가 될 때,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미지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 주제인 그 인간의 마음, 특히 정신건강과 트라우마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갑자기 그 성능 좋던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모든 게 막 흐릿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어떤 진단명을 딱 받았는데 네, 받았는데. 마치 나의 전체 삶과 그동안 겪어온 복잡한 서사가 그 라벨 하나로 너무 쉽게 규정되어 버린 듯한 그 묘한 답답함을 느낀 적 말입니다. 그 답답함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학적 진단이 주는 명쾌함 이면에 숨겨진 약간 폭력성이랄까요? 그 진단적 혼탁함과 찝찝함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마주할 아주 핵심적인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신 연구를 집대성한 보고서인데요. 아주 방대한 자료죠? 네, 쉽게 말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이 어떻게 현대 정신의학의 그 차가운 진료실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철학자의 렌즈를 빌려왔다는 게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현대 정신의학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단순히 고장난 기계처럼 취급해왔는지 그 한계를 짚어보고 이 해체주의라는 낯선 도구가 환자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복원해내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아주 관념적인 학문이 가장 치열하고 실질적인 의학 현장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방금 우리로 그 심리적인 고통의 모호함에 대해 얘기했는데 진료실에 갑자기 철학자가 왜 등판하는 건가요? 철학자가 뜬금없이 왜 나오냐? 네, 지금의 정신의학 시스템에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현대 생물정신의학의 접견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생물학적인 오류, 그러니까 뇌회로의 고장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만 좀 환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뇌회로의 고장으로만 본다? 네.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같은 진단명을 딱 부여하고 약물을 통해서 그 증상을 없애고 원래의 사회적 기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데리다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딱 분석해보면 이건 단순히 그 의학적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서구 문명 전체가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고질병의 결과라는 겁니다. 데리다는 이걸 서구 철학의 뿌리 깊은 고집이라고 봤어요. 무조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만 진리라고 믿는 강박증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강박이라. 보고서에 보니까 그게 무슨 철학적인 용어로 쓰여 있던데요? 네, 현존의 형이상학이나 로고스 중심주의 같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로고스 중심주의요? 말이 참 어려운데 개념은 의외로 단순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뚜렷한 이성, 당장 내 귀에 들리는 명확한 음성,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을 우위에 두고 네네. 반대로 좀 애매모호한 감정, 침묵, 부재하는 것들은 열등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는 겁니다. 아주 폭력적인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그 고집이 진단 중심주의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환자가 겪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고통의 층위들을 어떻게든 특정한 진단명이라는 그 고정된 의미 안에 억지로 막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데리다는 이게 진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환자가 가진 고유한 텍스성을 말살하는 아주 폭력적인 구조라고 고발을 하죠. 폭력적인 구조다.
네. 증상을 그저 빨리 없애버려야 할 기계적 결함으로만 보니까 환자가 그 증상을 통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통의 맥락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파헤쳐 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어젯밤에 막 엉엉 울면서 복잡한 감정을 담아서 일기장을 하나 썼다고 쳐봐요. 네, 슬픈 일기장이죠. 문맥도 안 맞고 앞뒤도 없고 그냥 날것의 슬픔이 가득한 글이에요. 근데 다음 날 누군가 그 일기장을 보더니 맞춤법 검사기를 쫙 돌려서 문법이 틀린 곳이나 띄어쓰기 잘못된 곳에만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오류 라면서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 맞춤법 검사기.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맞춤법은 완벽하게 고쳐질지 몰라도 그 빨간 줄 밑에 담겨있던 진짜 의미나 여러분의 슬픔의 결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잖아요. 증상을 없애는 데만 급급한 정신의학이 바로 이 맞춤법 검사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맞춤법 검사기는 그 텍스트가 품고 있는 행간의 맥락이나 감정의 여백을 전혀 읽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데리다의 관점을 빌려오면 정신증상은 절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것은 환자 내면의 부재와 상처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아주 고유한 텍스트라는 겁니다. 오, 내 몸의 고통이나 불안이 하나의 텍스트, 즉 글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에서 하는 말이나 몸으로 보여주는 증상들은 결코 투명한 정보 전달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무수한 결핍과 누락이 품어져 있어요. 결핍과 누락이요? 그래서 역동정신의학에서 의사의 역할은 그 맞춤법 고치듯이 진단명이라는 정답을 단번에 찾아내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말 속에 존재하는 공백과 침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도대체 과거에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해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증상이 단순한 뇌의 오류가 아니라 내가 쓴 일종의 텍스트라면 대체 그 텍스트는 어떻게 내 안에 쓰이는 거고 왜 하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증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가요? 기왕이면 좀 예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나타나주면 좋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 텍스트가 쓰이는 작동 원리를 좀 아셔야 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아주 유명한 신비한 필기장 모델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단번에 되실 겁니다. 신비한 필기장이요? 아,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팔던 장난감 중에 그 플라스틱 펜으로 쓱쓱 글씨를 썼다가 위에 덮인 얇은 필름을 쓱 들어올리면 쓴 내용이 감쪽같이 싹 지워지는 그 패드 같은 건가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 장난감의 구조를 잘 떠올려 보세요. 표면에 반투명한 필름을 쓱 들어 올리면 글씨는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깨끗해 보이죠? 그쵸, 완전 리셋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의식이나 기억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고 싶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고요. 하지만 사실 그 얇은 필름 아래에는 두꺼운 밀랍판이 깔려 있거든요. 펜끝이 눌렀던 그 억압의 자국들은 밀랍판에 영원히 아주 깊게 음각되어 남게 되는 겁니다. 와, 겉으로는 다 잊고 멀쩡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밑바탕에는 그 날카로운 펜쪽 자국이 고스란히 파여 있다는 거네요? 약간 소름 돋는데요? 데리다는 우리의 무의식이 바로 이 장난감과 같다고 봤습니다. 이 밀랍판에 깊게 새겨진 자국, 이것이 바로 데리다가 말하는 흔적입니다. 흔적이요?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기분 나쁜 기억 정도가 아니에요. 주체가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마 말이나 언어로 정리되지 못한 채 무의식의 밀랍판에 남겨진 지워지지 않는 흉터인 거죠. 그럼 그 흔적은 그냥 평생 거기 가만히 숨어 있는 건가요? 왜 갑자기 현재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아, 이 지점이 데리다 철학의 백미입니다. 의미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미뤄지고 덧붙여진다는 차면의 개념인데요. 차연이요? 네, 이 밀랍판의 흔적은 사건이 일어난 당장에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억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사소한 계기나 전혀 다른 사건과 결합하는 순간 결합하는 순간. 비로소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며 터져나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연되었다가 현재에 이르러서야 폭발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걸 사후성이라고 불렀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내 몸이 겪는 공황 발작이나
이유 모를 극심한 불안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내 뇌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 겉으로는 완전히 지워진 줄 알았던 그 과거의 밀랍판에 새겨진 상처가 현재의 내 몸을 빌려서 나 아직 여기 있어. 제발 나를 좀 봐줘.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군요. 일종의 처절한 구조 요청이네요. 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공황발작, 해리 현상, 중독 같은 끔찍한 고통들은 생물학적인 질병이기 이전에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내려던 무의식의 끈질긴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이요? 네. 다만 그 상처가 너무 크고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처절한 오역의 텍스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이런 오역의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분명 이 상황에서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분노가 통제할 수 없이 터져 나온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신체적인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게 어쩌면 단순히 스트레스성 질환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과거의 텍스트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잘못 번역되어서 튀어나오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튀어나온 증상을 약으로 꾹꾹 눌러서 억제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엉망으로 번역된 텍스트의 진짜 원본 상처가 무엇인지 환자와 함께 정성스럽게 해독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 철학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매일매일 숨막히게 고통받으면서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앞에서 의사가 당신의 증상은 과거가 보내는 오역된 텍스트입니다. 원본을 함께 읽어봅시다. 라고 고상하게 말하는 게 당장 무슨 소용이 있나 싶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배부른 소리 같달까요? 이게 정말 현실의 임상진료실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 되나요? 그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죠. 철학이 진료실의 문턱을 넘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보고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 증거가 있나요? 네,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이 단순한 지적 유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치료 현장의 구체적인 매뉴얼로 완벽하게 승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로버트 제이 그레고리라는 학자가 개발한 역동적 해체 정신치료, 짧게 DDP라고 불리는 치료 기법이에요. DDP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에게 쓰였는데요? 주로 경계선 인격 장애를 앓고 있거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을 동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치료하기 진짜 어렵다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계선 인격 장애는 정신의학계에서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로 유명한 질환이잖아요. 자해나 자살 시도 비율도 아주 높고요. 근데 이 DDP 치료법을 적용했더니 무려 30개월에 걸친 추적 관찰 연구에서 일반적인 지역사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남용을 개선하는 데 훨씬 더 탁월하고 명확한 수치적 효과를 증명해냈습니다. 와, 데이터로 증명된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도대체 진료실 안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게 가능한 거죠? DDP는 그 환자의 심리적 고통이 뇌의 세 가지 주요한 인지 기능이 붕괴, 즉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연합, 귀인, 그리고 타자성이에요. 단어들이 또 살짝 무거워지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좀 가볍게 뜯어주시죠. 첫 번째, 연합은 뭘 연합한다는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환자의 산산조각난 기억과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붙이는 작업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보통 시간 순서나 감정의 흐름이 뚝뚝 끊겨 있거든요. 아, 파편화되어 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가 나서서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푼 겁니다 라고 억지로 정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 스스로 모순된 감정들과 빈 공간을 느끼고 스스로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여백을 허락해주는 거죠. 내가 겪은 일의 인과관계를 내 손으로 직접 다시 꿰맨다. 그럼 두 번째 귀인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 보고서 읽을 때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귀인이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세상과 타인을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줄 천사, 아니면 나를 끔찍하게 버릴 악마, 이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당장 악마로 돌변해버리죠.
DDP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굳어진 흑백 논리를 해체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타인에게도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 헌신과 이기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환자는 지금까지 세상을 완벽한 흰색 아니면 절대적인 검은색이라는 딱 두 가지 픽셀로만 이루어진 아주 낡은 흑백 TV로 보고 있었던 거네요. 오, 흑백 TV. 근데 이 치료를 통해서 그 TV를 최신형 4K 컬러 TV로 바꾸는 겁니다. 갑자기 수백만 개의 색상이 확 켜지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일 수도 있다는 그 복잡하고 묘묘한 의도의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와,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 픽셀이 늘어나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세상과 타인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감정의 널뛰기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인 타자성이 회복됩니다. 타자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을 그저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나 투사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내면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치료실에서 의사는 환자가 예상하는 버림받음이나 통제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의 예상을 빗나가는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타인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철학책에 갇혀있던 어려운 개념들이 진료실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가장 구체적인 무기로 번역되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해체주의가 개인의 뇌기능이나 기억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억압하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까지 확장이 되던데 그 유령론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아, 유령론. 약간 호러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 유령론이 도대체 뭔가요? 데리다 철학 후반부를 장식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유령은 죽어서 사라져야 마땅한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 선형적인 시간을 불쑥불쑥 찍고 나타나서 귀환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트라우마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은유가 없죠. 세대를 뛰어넘는 유령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죠? 임상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여성성이나 성별 정체성을 아주 심하게 억압당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머니 본인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네. 문제는 그 딸에게서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불안이나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딸은 어머니가 과거에 겪은 그 억압과 폭력의 기억을 지식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전혀 모르는데도요? 네,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 해소되지 않은 상처가 일종의 유령적 흔적이 되어서 딸의 무의식과 신체에 고스란히 기입된 겁니다. 와, 내가 직접 겪지도 않은 상처인데 윗세대의 아픔이 막 유령처럼 내 삶을 떠돈다니 조금 섬뜩한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유령을 쫓아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령론적 치료의 핵심은 강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쫓아내면 안 된다고요? 세려 할수록 억압은 더 강해지거든요. 오히려 내 안에 깃든 그 유령의 자리를 가만히 인정해주고 그 유령이 도대체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귀환했는지 귀 기울여 대화하며 그 상처와 함께 내 삶에서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 굉장히 시적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유령의 범위가 의료 시스템 전체로 확장됐다면서요. 네, 2020년대 중반부터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강유령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의학적 진단명의 폭력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관점에서는 현대 의료 시스템이 내리는 진단 자체가 어떻게 우리 삶을 통제하는 거대한 권력적 유령이 되는지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병원에서 내려주는 진단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제하는 유령이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령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한다고 쳐봅시다. 병원에 갔더니 ADHD 진단을 내렸어요. 이 진단명은 아이의 산만한 행동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유용한 도구이긴 합니다. 그쵸, 원인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라벨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모든 행동, 심지어 정상적인 호기심이나 투정조차도 모조리 질병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아이가 가진 고유한 성격이나 잠재력은 지워지고 오직 장애라는 유령이 아이의 미래 가능성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라벨 하나가 아이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네요.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 앱 같은 걸로 내 질병 예측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유전자 검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당장 나는 건강하고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데? 앱에서 당신은 20년 뒤 치매에 걸릴 확률이 80%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순간?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쵸. 그날부터 영원한 예비 환자가 되어서 평생을 불안이라는 유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 진단도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이라는 미래의 부재를 현재의 일상 한가운데로 강제로 끌어와서 환자가 정성적으로 누려야 할 시간 감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짚어주신 부분들을 들으니까 진단이 진짜 무서운 유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내가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지? 내가 진짜 게으르고 못난 사람인가? 하고 막 자책하며 살다가 성인 ADHD 같은 진단명을 받는 순간 오히려 인생을 구원받는 듯한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그러시죠. 내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호르몬 분비의 문제였구나 하면서 그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의 짐을 덜어버리는 거죠. 진단명이 유령이 되어서 나를 통제한다는 비판과 반대로 진단이 현실에서 환자에게 주는 그 강력한 위안과 안도감,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학자들도 현실의 임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질문이 바로 의사와 환자 모두가 가져야 할 해체적 겸손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해체적 겸손이요. 네. 건강유령론이 주장하는 건 의학적 진단의 효용성 자체를 폐기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단이 주는 과학적인 설명의 힘, 그리고 환자의 자책을 덜어주는 위안의 기능은 충분히 인정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진단명이 환자의 전체 삶을 덮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자는 거죠. 진단명은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문장 중 하나일 뿐이지 나라는 책의 제목이 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단은 환자가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돕는 첫 페이지의 도구여야 하지 환자의 정체성과 미래의 한계를 멋대로 규정짓고 닫아버리는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단이 내 삶의 마침표가 되면 안 된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과 유령의 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보고서의 가장 감동적인 결론이자 궁극적인 윤리의 문제인 환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환대요? 네,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찾아온 고통이라는 낯선 불청객을 맞아들이는 환대 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데리다는 여기서 의사가 맞닥뜨리게 되는 치명적인 딜레마, 이른바 무조건적 환대의 아포리아를 지적하죠. 아포리아요?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나 모순을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매뉴얼, 약물 처방의 기준, 시간 제한 같은 아주 엄격한 조건적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요. 근데 동시에 환자가 토해내는 그 끔찍한 고통과 혼란,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기마저도 아무런 윤리적, 의학적 평가나 재단 없이 100% 수용해 주어야 하는 무조건적인 환대의 의무도 감당해야 하죠. 이 두 가지가 진료실 안에서 강렬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막 차갑게 쳐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든 규칙을 깨고 무한정 환자를 다 품어줄 수도 없는 진짜 끔찍한 모순이네요. 그럼 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이긴 한데요. 치료자가 그 무조건적인 환대의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진료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뀌는 주객전도 현상이죠. 의사가 주인이고 환자가 손님인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의사가 진료 시간, 공간, 진단명이라는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체적인 진료실에서 치료자는 자신의 그 알량한 권위나 생물학적인 전문 지식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지식을 내려놓는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가 아니라 환자의 그 압도적인 고통 앞에 기꺼이 자신을 노출하고 낮춤으로써 오히려 환자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서사 속으로 조용히 초대받는 겸손한 손님이 되는 겁니다. 환자를 내 지식으로 통제하고 대상화하는 대신에 타자의 고유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비위계적인 연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와, 의사가 모든 걸 다 아는 오만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 마음속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조심스러운 손님이 된다? 이 역전의 이미지가 정말 아름답네요. 티브 치료입니다.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리다의 유명한 선언을 심리치료에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치료에서 의사는 환자가 내뱉는 고통의 말들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죠? 환자가 막 살기 싫다, 다 끝났다 라고 절망을 호소할 게 훌륭한 치료자는 그 말의 행간에 숨겨진 부재하지만 함축된 것을 읽어냅니다. 절망의 행간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죠? 희망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누군가 그토록 깊게 고통받고 절망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희망이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상실의 고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치료자는 바로 그 숨겨진 가치들을 찾아내어 불씨를 살리는 겁니다. 사회나 질병이 환자에게 강요했던 억압적인 지배 서사를 해체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대안적 서사의 저자가 되도록 돕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금 주변에 심리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막 분석해서 얄팍한 정답을 가르쳐 주려는 권위적인 전문가가 되려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그 사람의 너덜너덜해진 이야기에 기꺼이 초대받아 빈자리를 채워주는 겸손한 손님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답을 쏘아대는 폭격기가 아니라 조용히 여백을 내어주는 손님이 되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의 탐구를 요약하기에 더없이 좋은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참 먼 길을 왔습니다. 생물학적인 뇌의 오류를 고치고 기계의 부품을 막 갈아 끼우려던 그 차갑고 좁은 시각에서 출발을 했죠. 하지만 데리다의 해체주의라는 렌즈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수리에서 정상범주에 끼워 맞춰야 할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정성의 숲에서 치료자 혹은 사랑하는 타인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고유한 텍스트의 저자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치료한다는 건 감춰진 단 하나의 명확한 정답을 폭로하는 어떤 퀴즈쇼가 아니거든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균열과 여백, 그리고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는 끈질긴 유령들까지도 환자와 함께 기꺼이 견뎌내며 걸어가는 아주 길고도 윤리적인 동행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뼈가 부러진 걸 보여주는 엑스레이 기계의 선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심연이나 내면의 복잡한 고통 앞에서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자꾸만 그런 엑스레이 같은 선명한 정답만을 강박적으로 찾아 헤맸는지도 모릅니다. 네,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논의를 거치며 깨닫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짜 치유와 구원은 그 폭력적인 선명함이 사라진 모호하고 흐릿한 여백 속에서 상처라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껴안고 당신과 내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정리네요.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우울이나 공황 같은 고통을 단순한 병리가 아닌 과거가 보내는 구조 요청의 텍스트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개인에서 우리 사회 전체로 한번 넓혀볼까요? 사회로 확장하는 거군요. 네. 지금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널려있는 현대인의 만성적인 번아웃 현상 혹은 끝을 알 수 없이 사람들을 갉아먹는 불안이라는 감정들, 우리는 보통 이걸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나약한 개인이라는 부품이 고장나서 내는 삐걱거리는 소음 정도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데리다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전사회적인 우율과 번아웃 역시 단순한 기능 고장이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 폭력적인 시스템에 대항해서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해독해내지 못한 거대한 저항의 흔적은 아닐까요?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있는 중이란 뜻입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텍스트에 어떤 대안적인 서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남들이 편의대로 부여한 진단명이나 사회적 라벨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좁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당당하게 삶의 저자가 되어서 여러분만의 고유하고 흉터마저 눈부신 텍스트를 용기 있게 완성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면에 새겨진 모든 흔적을 원하며 함께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